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대 교수단체는 내일 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가 의료 대란의 최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지금 병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서울대병원은 현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일부 의료진이 출근하고 있고 이 환자와 가족들의 모습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단 휴진으로 모든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응급 중증 환자와 신장투석, 분만 등 긴급한 상황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진료교수 절반이 넘는 529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해 환자와 가족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술장 가동률도 62%에서 33%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해 조치를 할 때까지 휴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대상 병원은 이곳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곳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일부터 총파업 휴진에 돌입하고 연대 의대 소속 교수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상대 행정명령 취소 등 3대 요구안으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수용안 거부와 교수 진료 거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습니다. 법원이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특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어서 김 씨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호중 씨가 운전한 외제 SUV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김 씨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못했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김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퇴초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추후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하기 어려워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도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별 감경 요소로 보고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교통사고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늘 19일 이전에 김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갑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 이상이 휴진에 돌입하고요. 오는 27일에는 이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되는 상황일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외래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네네. 차질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의료 파업이 2000년에도 있었고 2014년 그리고 2020년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전과는 달리 불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예.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의협의 집행부가 과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시간만 질질 끌어가는데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모든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진 장기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정부가 네. 구상권 청구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가능한 건가요? 일단 정부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일단 일반 휴진이 아니라 이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 어떤 진료 거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대학 병원장들에게는 해당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구상권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환자분들의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급한 물부터 끄듯이 지원책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의료기관에 구상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또 하나의 페널티로는 지금 정부에서 해당 병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수익과 이제 연동이 네. 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 휴진을 방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선지급하고 있는 이런 건강보험을 중단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의협의 전면 휴진도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협이 요구한 이 3대 요구안을 냈는데 정부에다가 일각에서는 이게 좀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각에서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그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3대 요구 사항이 첫 번째는 의대 증원안 재논의. 이건 뭐 전면 철회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재논의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도 정원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재논의를 해보자. 그다음 두 번째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그 의사들한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하고 보완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세 번째가 전공의 의대생, 특히 이제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명령과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 정도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논의하자는 거니까, 그다음 수정하고 보완하자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굳이 전공의 등에 대해서 뭐 의사 자격 정지를 뭐 정지하거나 취소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정부에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협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단순한 명분 쌓기용인지 아니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인지 의협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논의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때는 김 씨의 형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위험운전 치상이나 이제 특가법상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의사, 내 피해가 금전적으로 회복됐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네. 합의서나 탄원서 등이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수용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특히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 양형인자로 합의가 피해자가 됐는지 여부를 감경하도록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매니저를 회유했달지 뭐 범인 도피 교사나 증거 인멸에 가담한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이제 김호중 씨가 그러면 징역형을 피할 가능성 있는 거냐 이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야 있죠.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보험회사에서도 변호사 해봤고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사건들 많이 다뤄봤는데 네.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고 CCTV 동영상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아주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차 타고 넘어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그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이 크게 다친 것 같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사님도 전치 2주 진단서 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원래대로 그냥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술 좀 마셨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전혀 구속될 사안이 아니고요. 그냥 뭐 벌금으로도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는데 예. 도망가고 범인 은닉하려고 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너무 커져버려 가지고 단순한 사건이 지금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으로까지 비화가 된 거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이제 선처를 요구하고 또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형이 안 나오겠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 이유를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피해자와 김호중 씨 측의 연락처를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요. 일단 경찰이 좀 합의를 보거나 연락처를 좀 알려주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게 양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실무에서는 당연하지만 특히나 피해자가 이 가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라고 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이게 개인정보 또 유출의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어떤 그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경찰에서 알려주는 건 상당히 흔한 일이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는 이제 수사 중이었고 예. 그때 뭐 혐의 같은 것도 특정이 되지 않아서 좀 바로 알려줄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 이후에 검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사건이 좀 윤곽이 좀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상호 간의 연락처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요,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의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왜 다른 판결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심은 유죄가 나왔고 예. 원래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견미리 씨의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음. 1심에서 중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항소까지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뜻밖의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주가가 4,000원이었던 게 한 4개월 만에 3배 이상 14,000원까지 뛰었고요. 아. 그 와중에 견미리 씨의 남편이 20억이 넘는 이게 지금 20억이 아니고요. 10년 전에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견미리 씨가 직접 뭐 한 6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 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아주 거대 자본이 들어온다. 이런 공시를 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고 견미리 씨의 투자도 실질적으로는 견미리 씨 자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거였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충분히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네.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 파기환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대법원이 뭐 유죄를 받다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뭐 결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 법원은 각각이 좀 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판단을 내리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대법원에서 이런 판시를 했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한 1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차입금이었습니다. 비밀 예. 돈이었는데 마치 자기 자본처럼 공시한 부분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자금의 동원력이 상당히 이 대표와 견미리 씨한테 있구나란 오인을 불러일으키는지가 그러게요. 중요 사항인지 아닌지가 상당한 법리적 또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해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11개를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정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표결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건데 여당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민생특위를 만들어 국회 놀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권도 없는 동아리를 만들어 두고는 국회 문전에 유사 상임위를 만들고는 국회 놀이 중인 겁니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가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야 간에 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하는 걸 좀 지켜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내일 열어달라고 하는데 혹시 의장님 생각하면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구성 공개 토론 제안엔 답하지 않고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의사 일정 참여를 거부하는 한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언론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을 두둔하면서 이 원색적인 표현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호위 무사들이 나서서 막말을 퍼붓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며 언론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써가며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썼습니다. 애완견이란 표현이 오히려 언론의 품격을 높여줬다며 이 대표 발언을 두둔한 겁니다. 노종면 대변인도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호위무사들이 나서 오물 같은 말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언론을 향해 하고 있다며 원색적 저질 발언은 이 대표의 급박한 처지를 각인시킬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서 뺨 맞고 언론계에 눈을 흘리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문제를 빠져나가기 어렵다 판단한 것 같다며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 이런 입장이지만요. 국민의힘은 원구성 백지화와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겁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제안한 공개 토론에 답하기 바랍니다.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랍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 태업 그만두고 7개 상임위에서라도 일하는 모습부터 보이십시오. 자, 일단요. 추경호 원내대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한다면서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일단 7개를 바꿔서 원내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맞서냐,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국회의장께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아마 오늘 국회를 열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11대 7이라는 그 숫자는 관행대로 다 배분을 해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전부 다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그동안에 국회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 이후에 법사위에서 보여주는 일부 위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이거 법사위원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원구성 협상 이전의 일 갖고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이분들의 언행을 보면 법사위를 맡겨놓게 되면 국민을 위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또 압박하고 탄핵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맡겨둘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공개 토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협상을 또 다른 안을 낼 수는 있어요.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뭐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자든가 이런 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에 일단 민주당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더 길어지면요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이 좀 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사위원장은 다시 바꿀 수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협상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는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접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1년 정도 하시고 물러날 가능성에 대비한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제 그 국회의장으로서 본연에 그냥 충실한 거예요. 국회의장 자리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도록 중립적인 어떤 자리에서 조율하는 능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그런 우원식 의장이 18일 날 본회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거를 보면
이게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떠난 기차를 뒤로 이렇게 후진시킬 수 없거든요. 아하. 기차 후진하는 거 참 굉장히 그 이채롭죠. 예.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 저렇게 때를 쓰는 거는 손해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죠. 이 원내에서 여의도에서 여야 간에 상임위 갖고 싸우는 거 뭘로 보이겠습니까?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상임위는 각자 알아서 여야 간에 제 정해진 시간에서 나눠서 배분하고 예. 그다음에 일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일 좀 해라. 지금 물가도 없고 민생도 없고 의료 지금 오늘부터 집단 유신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예. 그럼 상임이라도 열어서 복지에서 불러서 뭔가 조율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입법부가 하라고 하는데 법사위 다시 저기 백지화하고 공개 토론하자. 얼마나 안심하게 보이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법사위 국민의힘에 가져가서 뭐 하실 거예요. 21대 돌이켜 보세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 특검 만느라고 모든 민생 법안 올스톱 시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법사위에 대해서는 뭔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7개 상임위를 비워놨으니까 그거라도 논의를 해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일합시다. 이 주장이죠. 그럼 제가 설명하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법사위 그런 거는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7개는 다 그렇죠. 합니까? 그러니까 합의 안 지금 하면? 그렇죠. 국민의힘 법사위를 좀 논의를 하자 그건데 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논의가 안 되고요. 대상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일하는 국회 만들려면요. 실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21대 때하고는 다른 게 저희는 여당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일하는 국회, 입법적 성과를 원한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명분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협상을 해가지고 뭐 법제사법위원장을 주든 아니면 입법 절차에 국민의힘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성과가 아니고 그냥 정책 공방하겠다는 거고. 아하. 두 번째 우원식 의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6월 말까지라는 약속을 했어요. 원구성 협상은 그때까지 기한을 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 스스로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을 때 모든 입법을 막았다라는데 자 선택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입법은 다 직회부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직회부 하게 되면 30일 이내 다 패싱 가능합니다. 자 이런 선택적인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놓고 나서 민성 입법을 국민의힘이 막았다. 이것도 안 맞는다.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내줘서 뭐 어떤 협치의 그 장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1대 때요 후반기 때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까지 국민의힘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줄곧 거부권 행사를 14번째까지 21대 끝냈습니다. 예. 근데 또 주면은요 100번도 하시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무슨 의견인지 알고요.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우현식 국회의장 얘기가 있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언론을 향해서 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논란이 된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발언도 좀 문제가 되는 논란이 있었지만요. 민주당에서 그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양무석 의원이요. 애완견은 오히려 격조 높은 표현이다. 그러면서 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네. 일단 그 말 내용 자체가 대언론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보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쉬움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겁박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용 자체가 보면 취재의 대상을 본인이 정해요.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야 이건 왜 취재 안 했냐.
이런 취재 대상을 본인이 선정합니다. 이거 기자의 자유예요. 언론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편집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 같아요. 아하.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느냐? 아니 그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거나 본인의 아쉬움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네. 왜 이건 취재 안 했느냐? 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했느냐? 글쎄요.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나와서 언론을 탓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아하. 아쉬움을 드러낼 수 있죠. 또는 취재 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집에까지 쫓아오거나 함정 취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취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 반박문이 안 실렸거나 이 정도에 대해서 얘기해왔지 이렇게 왜 이건 취재 안 하고 이것만 취재하는지 글쎄요. 이거는 술자석에서 할 얘기를 갖다 저렇게 마이크 앞에서 하는 이재명 대표의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저 말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한 저분들은 기존에 언론인이 한 분이었고요. 그 네. 언론인은 권력에 맞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취지의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노정면 의원 얘기. 그렇죠. 그 예. 평가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러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요. 경제 권력도 있습니다. 사주로부터 독립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집권이. 그다음에 정치 권력,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죠. 예. 정부로부터 독립해야죠. 국회로부터는요. 그럼 국회의원은 권력 아닙니까? 그 거대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부터 당연히 독립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자제시키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저렇게 언급을 한다? 저는 글쎄 저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의 언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것, 그다음에 두둔하는 사람에 대한 발언은 이 두 개를 갖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일단 뭐 단어 자체는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지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수사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검찰이 일방적으로 조작 수사를 일삼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언론이 흘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좀 여론을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러지 않고 검찰이 끌려다니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애완견이란 말 자체는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단어 부분들은 지도자나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네네. 실상 좀 그 옆에서 이렇게 편드는 부분들 아. 그게 조금은 더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편드는 것이 오히려 저는 예, 예. 조금 더 냉철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이해하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톤다운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언론 자체가 검찰에 대해 주는 정보만 받지 말고 언론의 기능 자체라는 거는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검찰이 주는 거라도 그냥 있는 것만 보도자료 쓰지 말고 예. 추가로 취재를 해서 사실 검증하는 것들이 검찰이 아닌 언론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예.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냐. 좀 네. 그런 조언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좀 근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요.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사실은 사법부가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말은 지금 언론을 욕한 거지만 저 시점이 언제냐면 사법부 1심 판결이 나온 뒤였잖아요. 1심 판결 근데 나온 검찰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다 언론이 받아쓴다. 조작 왜곡이다. 그 사법부를 욕한 거죠. 아.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서 본인이 수사한 내용을 기소를 해요. 네네. 그다음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걸 언론이 보도한 거잖아요. 그 판결을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싹 빼고 마치 검찰이 왜곡 조작한 사실관계를 언론이 받았었다. 아. 거의 법원을 비판한 거죠. 법원을 보고 애완견이라고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검찰의 예, 애완견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 그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한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녹취한 부분에 보면요. 그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 안부수 회장 1심 판결문에서 대북 송금을 쌍꺼풀에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다. 안부수 회장 판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상반된 점을 지적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건데 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안부수 씨가 무슨 교류협회 회장으로서 대북 브로커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안부수 씨를 갖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소개를 합니다. 네. 쌍방울 회장한테. 그리고 소개한 이후에 이제 이 안부수 씨가 대북 그 송금에 약간 관여합니다. 전부 송금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일부 송금에 저분이 공모해서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 그럼 안부수 씨는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럼 안부수 씨가 관여한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범죄 동기 관련해서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대북 브로커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관여했다라는 판결을 해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 검찰이 기소할 때 이것이 뭐
대북 사업권의 우선적 참여 기회도 있지만 네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 쌍방울이 줬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 그 사실에 쓰고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결하지 않고 그냥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 안부수 씨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동기를 인정해요. 예.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북 브로커에서 위상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관여할 동기가 인정된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관련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얘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심 판결이 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기소되기 이전에 그 이화영 김성태 전 회장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을 왜 하게 됐는지 여기에 경기도가 관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절 경위 파악을 못한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예. 그 뒤에 경위 파악을 한 항소심에서는 공수처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대북 송금이 사실 스마트폰 비용의 일부 대납조 약속을 했고 예.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김성애 모 씨가 계속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을 사실 인정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만약에 여기다가요. 안부수시 판결의 기소장에다가 검찰이 경기도에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라고 넣었으면요. 오히려 이랬으면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히기 전이잖아요. 예네. 오히려 이것은 조작 수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예. 왜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공소장에 이게 들어갔느냐. 그랬으면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히기 이전에 나온 사실관계만을 기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힌 후에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반영한 항소장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시청자께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 안부수 재판부가 내렸던 쌍방울 대북 송금 동기를 판단하지 않았다. 동기만 있는 걸로 하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왜 판단 나는 걸 다르게 본 거를 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동기와 안부수 회장이 거기에 관여한 동기를 뭉뚱그려서 일반적으로 판단한 거죠. 예를 들면 대북 사업에 참여권 있잖아요. 네. 대북 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 동기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 대북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의 보증과 지원이 필요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거죠. 안부수 재판부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 동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어떤 주관들이 서로 다르게 판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부수 재판부가 형사 15분가 그랬고요. 지금 예. 11부 이제 신진우 판사인데요. 신진우 판사가 얘기하는 것들은 안부수 재판에 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지적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예. 그냥 그대로 지금 신진우 판사 재판부에서 하는 부분들만 마치 명확하지는 않지만 직접적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 시절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을 상당한 부분 인정을 해준 꼴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얘기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제 김성태 그 전 회장이 이제 입국을 하고 나서 네. 그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들을 조금 언론이 명확하게 조금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보도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23일, 24일쯤에 전대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최측근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을 언제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 뭐 좀 짚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글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출마할 때 이제 본인과 같이 런닝메이트 뛸 사람들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 경우에는 본인과 같이 옆에 세워놓고 예. 같이 한다라고 인지도를 띄우는 그런 그 행위를 할 것 같고 예. 출마 장소는 본인이 얘기했던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약속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국회를 본인이 이끌겠다라는 취지에서 세종 정도에서 아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가장 강력한 한계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예. 이게 친윤이냐 반윤이냐 비윤이냐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본인의 확장력이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또는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은 커지지만 당권 주자로서의 위상은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약간 그런 함수 관계를 어떻게 본인이 풀어내느냐 그것을 출마 선언문에 어떻게 담느냐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여기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거는 정확하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 이상 나오는 게 무의미했어요. 근데 각을 세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끝까지 고민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흘 정도 이 건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는 그런 글들이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굳이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판단이 된 것이고 나올 때는 야당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나올 것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 보수에 대한 재정립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민생 경제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통령과의 각 세우는 거를 물타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공산이 크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칼집에서 칼을 대통령에게 꺼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내에서의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그 한동훈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원내 당대표가 원내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윤상현 의원들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의 본인들의 장점이죠.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원내 중진이다. 그러니까 원내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원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장점을 피력하신 거고요.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원외가 아니고 대권 주자라는 거죠.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현재 있고 잠재적 대권 주자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를 뽑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권 주자, 잠재적 대권 주자, 당권 주자라는 거 이것이 본인의 한계이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본인의 당선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겉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윤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친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그냥 보고만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친윤의 입장은요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죠. 기득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친윤 그룹이 어느 부분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지금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친윤도 친윤 내부에서 친한으로 갈 것인지 내부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이 감세 정책을 시사했던 대통령실이요 초고가 1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은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이죠 30%로 줄여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라면서 지방 재정 등을 고려해서 7월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가족에게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율은 50%를 적용받습니다.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으로 평균인 26%를 훨씬 웃돕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은 현행 최대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의 인하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평대 40억 원 수준인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각종 공제를 빼고 단순 적용 시 8억 원가량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보완책으로 상속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유산의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되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 총합이 고가인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면서 세수 효과나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에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5만 3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7만 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곳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제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뭔가요?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이 됐습니다. 네. 취지는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부자들 세금 더 걷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세수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 2022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 맞았다라는 비난이 거세니까 사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내걸었죠. 이러다 보니 어제 이 성태현 정책실장이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 내지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가 종부세 도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좀 미미하다. 대신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활용되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걸 종부세는 폐지하되 재산세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합리적이지만 키는 누가 주고 있느냐? 민주당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추진하는 원내대표 일부 최고위원은 의견을 개진하니 당내 반발이 워낙 거셉니다. 그리고 당정 역시 아직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안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어떤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들 급감한 이유가 일단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고 종부세율 같이 낮춰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재 한 20억 원 정도의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라면 종부세가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과연 이 기본공제금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했는데요. 12억 원을 15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시세 한 25억 원 아파트 정도라면 종부세는 제로. 만에 하나 12억 원을 기본공제금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30억 원 이하, 그러니까 25억 원, 5억 원 이상의 아파트조차도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종부세라는 게 지방교부금으로 전액 배정된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또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부자 감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만 만약에 이제 개편이 돼서 아파트에만 선별적으로 종부세가 매겨질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다시 또 뭐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맞습니다. 종부세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두세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인기적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 가격은 이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투기 자극해서 집값을 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죠. 저가주택, 지방에 입지가 있는 주택의 경우는 먼저 처분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면서 똘똘한 한 채로 올리게 되면 문제는 이게 부동산 투기 수요 우려와 함께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로만 매물이 쏠리게 되면 전월세 매물 자체가 시가 마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도 이제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좀 차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다 기록했습니다. 동작구, 마포구, 중상급지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종부세 완화 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오르게 된 건가요? 거래량이 늘게 된 건가요?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18,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라면
상반기 2만 건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요. 직전 고점이 2021년 상반기였어요. 이렇게 되면 3년 만에 거래량이 최다를 기록하게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도 8% 가까이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일단 강남권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준상급지, 이른바 우리가 이제 마, 용, 성이라고 하는 마포, 성동구, 이제 동작구 이런 부분이 한 20% 이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 전세 가격이 서울은 1년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사비 올랐죠.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줄어든다라고 하니 패닉 바잉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다 종부세 폐지론이 가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실제로 서울 아파트 올 상반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보다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이 구간의 거래량이 더 늘고 있다는 건 종부세 개편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뭐 마용성도 있고 강남도 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실거래가도 상승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이제 반등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대세 상승장으로 보긴 좀 어렵다. 다만 서울이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가면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될 조짐은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전 고점이 88%까지 올라가 있고요. 일부 용산구는 100%를 넘어서 계속 전고가,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 서초도 97% 내외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키 맞추기다. 먼저 입지가 좋은 것이 치고 나가면 노도강이 따라가는 형태이거든요. 다만 이게 이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은 7만 채입니다. 이게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죠. PF 부실이 아직 다 털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반기보다 전국적인 아파트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진화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화 창작에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경북 구미에서 국내 첫 AI 메타버스 국제영화제가 열렸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감탄을 자아낸 장면들도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 한 여인이 아래를 바라봅니다. 요람 속 아기는 평화롭게 잠을 청합니다. 자장가라는 제목의 5분짜리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례 동요에 맞춰 AI가 영상과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AI 영화 보니까 좀 제작 비용도 일단 이게 좀 많이 들었을까 하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국내 첫 AI 메타버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500여 편이 출품돼 AI가 그리는 인간 세계를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아직 실사 영화에 비해 표정이나 입모양이 다소 어색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공포 영화와 같은 장르에 활용하면 오히려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기괴하게 표현되는 게 단점이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공포 장르로 활용하는 거였고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곧 실사 영화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도저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커지면서 다음 달 열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AI 영화끼리만 경쟁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미국 LA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휴양지에 머물던 관광객 등 1,20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최소 48제곱미터가 불에 탔고요. 약 40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에게 긴급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빨간 불꽃이 높이 치솟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용 비행기까지 등장했지만 화마를 잡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현지 시간 15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상업용 건물 2채를 포함해 12,000에이커, 약 48제곱킬로미터를 태우는 중인데 정확한 사상자 수는 즉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인근 휴양지에 머물던 1,200명을 대피시키고 인접한 호수 일대도 폐쇄했습니다.
문제는 진압에 불리한 날씨입니다.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이 부는 데다 최근 이어진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습도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미 기상청은 산불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We have zero containment at this point. The winds are probably going to be the biggest factor in battling this blaze. 짙은 연기로 인해 시야마저 제한돼 화재 진압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400명의 소방 인력을 투입해 화재 진압을 이어가는 한편 추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근 주민의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인 이슬람 신도들이 사원을 돌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슬람 최대 행사인 성지순례 하지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신도들이 메카 중앙에 위치한 카바 주위를 7바퀴 돌며 기도하는 중인데요. 무슬림은 일생에 반드시 한 번은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우디 당국에 따르면 이미 15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총 200만 명 이상이 사우디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한데요. 성지순례 열기만큼이나 현재 낮 기온도 뜨거웠다고요. 네, 현재 인파가 몰리고 있는 사우디에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보신 종교의식이 대부분 그늘이 없는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는 등 평균 낮 기온이 44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순례객들이 열사병과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우디 보건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를 뚫고 메카로 향하는 군중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앞으로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며 수요일에 서울의 한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제주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 3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여름 과일 바로 수박인데요. 이 수박은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는 작고 귀여운 애플 수박입니다. 오늘은 달고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수박은 가장 큰 특징이 타원형의 수박보다는 이렇게 둥글둥글 모양이 일정하고 원형 모양의 수박이 맛이 좋은데요. 또 수박을 들어봤을 때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잘 익은 것입니다. 또 수박 꼭지가 안으로 들어간 수박이 당도가 높은 수박이므로 꼭지가 안으로 말렸는지 꼭 확인하시고 수박 줄무늬에 노란 얼룩이 있다면 당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